이클립스를 통해 뱅크 어카운트를 실제 구현해 봤습니다. 이클립스 통해서 구현한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와 여기에 제시된 클래스와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클립스를 구현한 그 클래스에서는 디포짓 메소드에서 오버플로우 문제까지 고려해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수 또는 메소드를 구현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은 그것을 모델링하는 실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과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 프로그래밍 오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예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제에서 살펴보면 음수를 요구한다든지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든지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인출에서 잔액보다 큰 금액의 인출을 요구하는 것은 실세계에서도 발생 가능한 예외입니다. 고객이 자신의 현재 잔액을 잘 몰라 자신이 갖고 있는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잔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예외를 처리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외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바에는 값 타입, 참조 타입 두 종류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함수에 인자로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값 타입 아니면 참조 타입입니다. 그런데 이 참조 타입들은 null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참조 타입이 null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정한 객체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조 타입을 받는 인자에 null이 전달됐다는 것은 은행 예제에서 음수가 전달되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null의 전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제를 갖고 설명해 드리면 여기에 제시된 예제는 두 개의 문자열을 서로 비교하는 함수입니다. 이 문자열과 이 문자열을 비교해서 사전에 A가 B보다 뒤에 있으면 양수를, 같은 문자열이면 0, A가 B보다 사전에서 앞에 위치하면은 음수를 반환해야 되는 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함수는 참조 타입의 인자를 두 개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null이 올 수 있고 둘 다 null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null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null이 전달이 되면 우리는 보통 이 fooA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 A를 갖고 뭔가 프로그램 하기 전에 if A가 null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가 null이면은 정상적인 예외 처리에서는 예외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실제 A를 써더라도 A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null을 이용해서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외를 발생합니다. 즉 내가
이 참조 타입의 변수가 널인지 아닌지 비교를 하나 안 하나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굳이 널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오류이기 때문에 널이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죽으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수정을 해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 때 참조 타입을 인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인자가 널인지 비교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확인하지만 만약 할 수 없다면 그냥 예외가 발생하도록 하나, 확인해서 예외를 직접 발생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5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바에는 C++와 마찬가지로 이런 두 종류의 주석이 있습니다. 이 외에 자바에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주석을 자바 덕용 주석이라고 합니다. 즉, 이런 주석을 단 다음에 자바 덕 프로그램을 실행해가지고 이 주석을 이용해가지고 HTML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HTML 문서는 공식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의 그 공식 문서와 동일한 형태의 문서를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자바 덕 형태의 주석입니다. 여기서 string class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HTML 파일로 string이 어떤 클래스이고 어떤 생성자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메소드들을 제공하는지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메소드를 또 클릭하면은 각 개별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자바덕 문서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바덕 주석입니다. 실제 방금 만들었던 뱅크카운트 클래스에 자바덕 주석을 추가해 보고 자바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와 비슷한 HTML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바덕 주석을 이클립스에서 다룰 때에는 이런 식으로 별표 두 개를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자바덕 주석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 h라는 기호를 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자바덕에서 사용하는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요소 앞에 별표 두 개를 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것을 설명하는 주석을 달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주석은 요 클래스에 대한 주석입니다. 멤버 변수에 대해서도 엔터를 치면은 그 자바덕 주석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 넣진 않고 이런 식으로 일부 메소드에 대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둘은 반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환하는 것이 있는 메소드를 자바덕 주석을 달면은 여기서처럼 반환값이 뭔지를 설명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바덕 주석을 이용해서 클래스에 그 자바덕 주석들을 추가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메뉴에 보면은 Generate Java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선택을 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사용할 자바덕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Finish를 누르지 마시고요. Next를 하나 더 누르면은 여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뭘 추가하냐면 HTML5를 추가를 하면은 HTML5를 이용해서 HTML 그 자바덕 문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VM 옵션에 요걸 주고 나서 Finish를 누르면 Yes to All을 누르고 그러면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패키지 익스플로러 보면은 뱅크 어카운트 프로젝트 밑에 덕이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이 폴더를 내보내어 보면은 여기에 index.html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이런 식의 그 HTML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바덕 주석입니다. 그런데 주석은 프로그래밍 코드를 읽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면은 그 코드를 읽는데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할 때에는 굳이 자바덕 주석을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할 경우에는 자바덕 주석을 이용해서 상세히 문서화를 한 다음에 만들어서 제공하는 자바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HTML 파일들을 만들어서 그 웹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객체 메소드에 숨겨져 있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디포짓 메소드를 살펴보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예외를 처리하기 위한 if문은 제외했습니다. 이 매개 변수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코드를 살펴보면 여기서 amount는 요 매개 변수의 amount인 거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밸런스는 누구의 밸런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코드를 보면 bobaccount.deposit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때 디포짓이 불렀을 때의 밸런스는 bob account의 밸런스인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파일러는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컴파일러가 쉽게 이 밸런스가 누구의 밸런스인지 어떤 객체의 밸런스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메소드는 매개 변수가 하나이지만
하나의 매개 변수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 숨겨져 있는 변수는 컴파일러를 위한 용도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개발자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amount처럼 직접 나열되어 있는 매개 변수를 영어로는 explicit parameter라 하고, 이제 앞으로 지금 설명할 그 숨겨진 매개 변수는 implicit parameter라고 합니다. 실제 그 숨겨진 인자의 형태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 타입이고 그 매개 변수의 이름은 this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현하지만 컴파일러는 이렇게 구현된 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컴파일합니다. 그리고 이 멤버 변수들 앞에는 this를 항상 붙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컴파일러 대신에 직접 this를 붙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와 멤버 변수가 뚜렷이 구분이 되면은 굳이 개발할 때 this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개발자에 따라서는 멤버 변수와 매개 변수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this를 항상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mBalance처럼 헝가리안 표기법을 사용해서 이 변수가 멤버 변수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메소드의 정의도 이런 식으로 바꾸지만 함수의 호출도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bobaccount.deposit 해서 객체 제한 스타일로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고 객체를 중심으로 메소드를 호출하지만 실제 바뀌어진 코드를 보면 옛날 구조화 프로그래밍과 동일하게 바꾸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구조화 프로그래밍이 더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구조화 프로그래밍보다는 객체 제한 스타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을 또 이 부분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메소드가 숨겨진 매개 변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함수들은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호출하기 때문에 this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모든 객체 메소드는 this를 가지고 있지만 스태틱한 메소드들, 일반 함수들은 this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숨겨진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잠깐 C++에서는 이 숨겨진 매개 변수가 어떤 형태인지 설명해 드리면 C++는 포인터 타입입니다. 이 예제를 한번 해보면 C++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즉, this는 상수 지시 포인터입니다. this를 이용해서 멤버 변수들의 값을 수정할 수 있지만 this가 다른 것을 가리키도록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 매개 변수가 숨겨져 있지 않고 직접 self라는 이름으로 명백하게 이 인자를 명백한 인자로
명백한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this 키워드가 숨겨진 매개 변수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 this라는 키워드가 다른 용도, 한 가지 다른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이 this라는 키워드를 언제 또 사용하냐면 생성자에서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해야 될 때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클래스가 있는데 이 강아지 클래스는 문자열을 받는 생성자가 있고 문자열과 불연 값을 받는 두 개의 생성자가 있습니다. 생성자를 여러 개 정의하더라도 코드 중복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코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인자를 하나만 쓸 경우에는 요 두 개를 받는 거를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실제 코드는 요 함수, 요 생성자에만 구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C++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딩하지 않고 기본 인자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데 자바는 기본 인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용할 수 없고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this는 숨겨진 인자 this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건데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this를 이용해서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에는 첫 번째 문장으로 와야 됩니다. 생성자의 첫 번째 문장에만 thi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생성자의 호출이 마무리되면은 객체가 생성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this라는 호출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객체 생성이 이상해집니다. 이미 객체가 예를 들면 A라는 생성자가 있고 또 A라는 또 다른 생성자가 있는데 요 중간에 this가 호출해서 요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생성자가 시작해서 객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객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생성자가 완료되면 객체 생성이 완료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this를 이용한 다른 생성자의 호출은 첫 문장에 사용되게끔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이 this를 이용한 다른 생성자의 호출은 생성자의 첫 문장으로 와야 합니다. 다른 문장이 this를 이용한 다른 생성자 호출 앞에 오면은 문법 오류가 됩니다. this를 배우셨으니까 그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접근하는 구체적인 문법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클래스의 메소드 내에서는 모든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단순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의 메소드를 구현할 때 그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이런 식으로 단순 이름으로 구현할 수 있고 생성자에서도 다른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여 있는 상태대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단순 이름들은 this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컴파일러는 이 this를 기계적으로 모두 붙인 다음에 번역을 하게 됩니다. 클래스 밖에서는 클래스의 메소드나 멤버 변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이름이란 클래스 이름이나 객체 변수 이름과 점 연산자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은 있는 그대로 이제 번역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컴파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클래스 밖에서 모든 클래스의 메소드나 멤버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다시피 접근 권한에 따라 접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내에서는 그 클래스의 객체인 경우에는 완전한 이름으로 접근 권한과 무관하게 멤버 변수나 메소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객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접근 권한은 객체 단위가 아니라 클래스 단위입니다. 객체 단위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메소드 구현과 관련된 팁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소드를 구현하기 전에 여기에 제시된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순서로 검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해야 될 것이 총 7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중 몇 가지에 대해서는 뒷 슬라이드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클래스에 한 메소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메소드가 객체 메소드가 맞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체 상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는 객체 메소드로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클래스 메소드로 일반 함수, 자바에서는 스태틱 함수로 만드는 것이 맞고, 그럴 때에도 이 메소드를 어느 클래스 또는 어느 인터페이스에 정의할 건지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객체 메소드는 맞는데 그것의 위치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객체 메소드 전체가 다른 클래스에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고, 이 옆에 같은 예제를 보면은 반복문이 있는데 이 반복문에서 사용하는 조건식이 A의 상태가 아니라 인자로 받은 B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오히려 B 클래스의 메소드로 구현하고 A는 그 메소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메소드 전체나 메소드 구성하는 부분이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위치에 정의하는 이 클래스에 정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적절한 클래스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소드의 접근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메소드는 외부와 상호작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퍼블릭 메소드로 많이 하는데, 메소드를 무조건 퍼블릭 메소드로 만들 것은 아닙니다.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용도로 어떤 A가 제공해야 되는, 어떤 클래스가 제공해야 되는 메소드인데 매우 길어서 그것을 모듈화했을 경우에는 그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메소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메소드들은 프라이빗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의 사후 조건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 메소드의 사전 조건이 뭔지 알아야 뒤에 나오는 예외적인 상황들을 검토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후 조건을 알아야 이 메소드가 올바르게 구현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구현하기 전에 이 메소드의 사전과 사후 조건을 분석해야 되고, 또 좀
다른 거 있을 수 있지만 메소드의 사전 조건은 주로 사용하는 인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인자의 도메인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유효한 건지. 지난번에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었을 때 디포짓이나 withdraw의 경우에는 int 매개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int는 integer mean value에서 integer max value까지의 범위를 가지는데 이 모든 범위가 각각 메소드의 유효한 범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범위가 유효한 건지를 찾아야 되고 그 유효한 범위가 사전 조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메소드의 사전 조건은 주로 메소드가 사용하는 인자, 매개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메소드의 매개 변수가 너무 많으면 사용하기 불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메소드의 매개 변수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메소드의 매개 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불필요한 매개 변수들은 없앨 필요가 있고 또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일부 매개 변수들을 합쳐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나의 클래스 객체를 인자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소드를 구현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TDD, 테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할 경우에는 테스트 프로그램부터 먼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것은 내가 구현할 메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TDD를 하기 위해서는 이 메소드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해 봐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모두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필요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메소드의 동작, 또 이 메소드의 사전 사후 조건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TDD를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소드는 우리가 deposit, withdraw를 만들 때도 살펴보았듯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예외적인 상황을 구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구현하는 게 코드 자체로 어렵다기보다는 모든 예외적인 상황을 조치해야 되는 모든 예외적인 상황을 못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예외적인 상황을 다 찾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들려는 메소드가 부작용은 없는 메소드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부작용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메소드를 구현해야 됩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객체 지향에서는 a.fu 하면 이 fu가 수정자 메소드이면은 a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fu b라는 인자를 전달했는데 이 a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b를 수정하게 되면은 이것은 부작용이 있는 메소드입니다. 우리는 a를 기준으로 어떤 함수를 호출하면 a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한 인자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프로그래밍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 프로그래밍 할 수 없는지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통 부작용으로 말하는 것은 특정 환경에서만 동작하는 코드가
일반 코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 코드라는 것은 환경과 무관하게 어떤 환경에서든 다 동작 가능한 코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코드들을 재사용해서 다른 환경의 버전을 만들 때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코드에는 특정 환경에서만, 뭐 안드로이드에서만 수행될 수 있는 코드가 들어간다든지, 콘솔에서만 동작할 수 있는 코드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부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부작용이 없도록 메소드를 구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전 사후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함수의 사전 조건은 그 뱅크 어카운트의 디포짓 위드로 메소드에서 살펴봤듯이 인자의 범위, 도메인을 생각해보고 그 모든 도메인이 이 함수의 유효한 범위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객체 지향에서는 그 인자의 값들, 매개 변수들의 도메인만 살펴봐서는 안 되고, 이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이 객체가 특정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만 호출해야 되는 메소드이면은 해당 상태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 메소드에서는 사전 조건은 인자값과 객체의 상태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메소드의 사전 조건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소드의 사전 조건을 파악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전 조건이 위배되는 것은 그 메소드를 구현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 조건에 맞게끔 호출하는 것은 메소드를 구현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위배된 상태에서 메소드가 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메소드를 구현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해야 됩니다. 조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외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직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설명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은 예외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런 조건이 assert의 경우에는 amount가 양수가 아니면은 예외를 발생하게 되겠고, 이 경우에는 amount가 0보다 작으면은 그 illegal amount exception 이라는 예외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의 발생은 개발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오류들은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따라서 이런 오류들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빨리 찾고 또 개발원 과정에서 찾아서 이 코드가 아니라 디포짓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디포짓을 사용하는 코드를 수정할 수 있게, 잘못된 호출들을 수정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assert나 이런 예외를 쓰면은 항상 디포짓에서는 if문으로 이 조건을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불필요한 일이 됩니다. 따라서 배포할 때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이거 뭐 같은 거군요. 이 자체를 아예 없애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배포 버전에서 더 이상 디포짓을 호출하는 코드 중에 음수 또는 0을 가지고 호출하는 코드가 없다는 확신이 있고,
개발이 완료됐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예외 처리했던 부분들은 제거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예외 처리를 하기 싫으면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객체가 엉뚱한 상태로 진입하지 않게끔은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건이 위배된 경우에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방법 1이 개발 과정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오류를 찾기 위한 필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 조건은 사전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메소드 실행 후 보장돼야 되는 조건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반환값이 있는 그런 메소드들은 이 올바른 기대하는 반환값이 제공됐는지, 기대하는 반환값이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테스트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객체가 이 메소드를 호출한 뒤에는 특정한 상태에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조건도 반환값의 정확성과 객체의 상태, 메소드가 사전 조건에 따라서 사전 조건에 맞게 호출됐을 때 내가 기대했던 반환값을 주는지, 객체가 내가 기대했던 상태로 유지되는지 또는 바뀌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면 getBalance는 잔액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의 postCondition은 반환하는 값이 그 계좌의 잔액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eposit은 요 올바른 범위를 가지고 프리컨디션을 만족하도록 호출되었을 때 이 디포짓이 만족해야 되는 사후 조건은 get balance가 0보다 커야 되겠고, 또 balance는 기존 밸런스 플러스 어마운트만큼 증가가 돼야 됩니다. 얘와 얘가 다 사후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후 조건은 코드에서 직접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후 조건들도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예외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검사하는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배송료를 반환해 줘야 되는데 이 배송료는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턴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넣어서 내가 계산한 배송료가 음수가 되면은 예외를 발생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코드도 예외 처리, 또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하는데,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밸런스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것이 이 메소드의 사후 조건이었는데, 살펴보다 보니까 이 조건은 이 메소드뿐만 아니라 이 클래스가 제공하는 모든 메소드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특정한 메소드의 사후 조건이 아니라 클래스 불변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 클래스 객체가 항상 만족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변하지 않는 조건들을 활용합니다. 어떤 용도로 활용하냐면은 테스트에서
코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문을 작성을 하고 이 반복문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반복문에 invariant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loop invariant라는 것은 루프가 반복되는 동안 바뀌지 않는 조건이에요. 매 루프마다 만족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for는 매 루프마다 sum 값이 1부터 현재 반복의 i 값까지 더한 값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sum은 1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엔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6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조건이 늘 동일합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찾고 필요하면은 이런 루프들을 디버깅할 때 이 루프 인베리언트가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한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 클래스에 불변 조건은 없는지 살펴보고 만약 있다면 이것을 검사를 할 때 내가 만든 클래스를 검사하는 코드에서 확인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수의 가장 좋은 형태는 순수 함수입니다. 순수 함수가 아니면 함수가 부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함수가 값을 받아 값을 출력만 하면 순수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sin 함수는 대표적인 순수 함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시된 수업 함수는 순수 함수가 아니라 부작용이 있는 함수입니다. 부작용이 있는 함수는 여기처럼 참조 타입, 주소 타입으로 데이터를 받아 그것을 수정합니다. 즉, 자신의 데이터가 아닌 다른 함수의 데이터를 수정하며 그 수정은 함수가 끝나도 유지되어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와 그것을 처리한 함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함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수정자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수정자 메소드는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지만 해당 객체를 중심으로 호출하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객체 지향에서는 메소드가 호출된 객체 외에 인자로 받은 객체를 수정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제시한 이체 메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호출은 피처 객체뿐만 아니라 텀 객체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객체의 수정이 바로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디버깅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부작용이 없도록 코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 컴퓨팅 환경과 무관하게 동작할 수 있는 클래스이면은 그 클래스에는 특정 환경에서만 동작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는 어떤 컴퓨팅 환경에서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코드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런 식의 코드가 그 뱅크 어카운트 메소드 내에 포함되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코드는 콘솔 환경에서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 메소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출력하는 방법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머가 제공한 대로만 출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일반적인 방법들은 이런 클래스들은 필요한 데이터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출력은 각 이 뱅크 어카운트를 사용하는 측에서 원하는 대로 별도로 함수로 만들든지
코드에서 간단하게 시스템 아웃을 이용해서 호출한다든지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종종 우리가 오류, 디버깅하기 위해서 콘솔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역시도 부작용이 있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래밍을 종종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5장에서 배우는 예외 처리를 하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